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수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수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마르크스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진행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중간 단계의 혁명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이제 궁극적인 혁명이죠. 그것을 기동전으로 표현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 그 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지는 하나의 진지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르크스가 1883년도에 사망했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1891년도에 출생을 해서 1937년도에 이제 사망을 하였습니다. 1922년도에 이제 31세의 나이로 이탈리아 공산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있으면서 줄리아 슈이트하고 결혼을 했고요. 1926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대항한 세력은요, 사실은 그 무솔리니의 이 파시스트에 대항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이 무솔리니의 이 파시즘이 이탈리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출현한 하나의 이제 공산당이 되겠습니다. 1928년도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장은 이자의 dun의가 작동하는 것을 20년 동안 정지시켜 놓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2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써서 그의 처형, 그 아내의 언니죠. 처형이 면회를 왔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글들을 그에게 제공을 해서 이제 그 나오게 된 책이 옥중수고라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규명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좌파들의 세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제2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1인터내셔널 하면은 1864년도에 런던에서 국제노동자협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마르크스도 있고, 마르크스주의도 있고, 프루동주의도 있고, 라살주의도 있고, 말하자면 각 지역에 있는 그 노동조합들이 연합을 해서 창설한 그런 하나의 이제 협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각 나라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노동 그 조합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그러한 협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시들고 실패를 하고 이제 마르크스도 죽었습니다. 마르크스가 1883년도에 죽었는데요. 엥겔스가 제2인터내셔널을 이제 창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자본가의 그 착취로 인하여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에 있는 어떤 변화가, 특히 이 생산에 있어서도 생산 관계의 변화가 이제는 하나의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유물사관이죠.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2인터내셔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참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일반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모두 다 나라를 위한 애국 활동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를 하고
애국 활동으로 이제 모두가 다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생산관계의 변화가 이제 하나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2 인터내셔널이고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 활동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이제 성공한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성공했느냐? 오히려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레닌 볼셰비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이제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일어난 그러한 형태의 혁명이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그 짜르 시스템, 아주 이 봉건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혁명으로서 어차피 일어날 혁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전혀 그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한 혁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 인터내셔널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유럽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실패를 보았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 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도대체 마르크스주의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이제 각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한 것이 이제 그람시의 이 옥중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람시의 옥중수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마르크스주의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람시는 이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일단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르크스주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의 그 유물사관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요, 이러한 생산을 가리켜서 이 토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의 변화가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기도 하고요, 생존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생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토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통해 자연물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생산이고 토대이고 이게 이제 하부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경제 이면에는 사실은 생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그 하부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토대, 이 하부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초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식 내에는 국가가 있고 또 시민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적 의식이 바로 이러한 정치와 같은 그리고 사회활동, 문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노력, 이것이 이제 하나의 토대이고요. 여기에서 사회적 의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생산이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이 위에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요, 그의 이 독일 이데올로기, 그 유물사관에서 어떻게 이 생산, 이 토대가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제 열심히 논구합니다. 그러면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철기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발전되었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이러한 생산 도구의 이 변화가 생산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토대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여러 가지 정체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유물사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생산과 관련된 이 토대가 변할 때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의식이나 제도는 자연적으로 변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그 상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모순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이 생산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모순인데 이것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과학과 같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산의 변화는 이 기계적으로 이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계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본주의 제도가 흘러가면 이 내부적인 모순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유물사관이고 과학적 사회주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고 제2인터내셔널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것 자체가 붕괴를 해버렸어요. 이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마르크스의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역사의 발전이 이렇게 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과학이거든요. 과학의 발견의 결과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이 산업혁명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걸 유심히 보면은요. 이것은 생산 도구의 변화입니다. 생산 관계의 변화가 아니에요. 생산 도구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 관계가 여기에 맞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도구의 변화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트릭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생산 도구의 관계의 변화를 말하다가 느닷없이 생산 관계의 변화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물사관안을 비판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역사의 발전은 도구의 변화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러한 도구의 변화는 특히 과학의 발견은 정신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신에 의해서 이러한 과학의 발견이 있었다. 이걸 칸트가 증명했고 해겔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근세 철학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창조를 이뤄내는 과학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규명하는 가운데에서 정신의 행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가 이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에 의해서 이 생산 자체의 토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그리고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생산이라는 토대에서 이러한 그 의식, 사회적 의식, 이게 하나의 정신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물질에 의해서 정신이 나온다는 이상한 논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것은 정신적인 것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이 생산, 이 토대를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정신적인 새로운 사회적 의식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에서 사회적 의식이 나왔다. 이게 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증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증에 이와 같은 잘못과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산의 변화, 생산 도구의 변화 자체가 정신에서 나왔고 또 이렇게 변화된 이 생산 토대를 보고 여기에 기반을 해서 사회적 의식이 출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의 주장하는 바를 좀 더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와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생산에 의해서 이 사회적 의식이 바뀌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회적 의식은 인간의 의식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회는요, 이 바로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 경제, 생업 이걸 말할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통해 자연물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토대로서의 생산인 것입니다. 이것의 구조에 따라서 인간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의 의식은 마르크스적 용어로 하면은 사회적 의식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사회적 의식은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러한 제도는 말하자면 사회, 생산, 토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용어를 인간의 의식은 사회에 변한다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것은 어떤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안토니오 그람시의 논문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용어 서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좀 더 정치하게 마르크스주의를 말한다면은 인간의 이 사회적 의식 혹은 각종 제도는 사회의 변화, 즉 생산, 토대,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회적 의식,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상부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부구조, 생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대로서의 생산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를 가리켜서 생산이라고도 하고 이제는 토대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생산은요,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력은 바로 노동인데요. 이 노동은 노동 대상이 있고 노동 수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 수단이 생산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의 이러한 노동 수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어떠한 변화가 올 때 생산 관계의 변화도 오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말하려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노동 수단, 생산 도구들, 이것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변화가 생산 관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이제 트릭을 쓰는 것입니다. 이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동이 있고 생산 관계가 있는데 생산 관계를 보면은요, 생산력을 둘러싼 인간 관계를 생산 관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생산, 노동, 이것을 둘러싼 인간 관계가 바로 그 생산 관계이다. 자, 그러면서 분업을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분업은 애덤 스미스의 그 분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분업은요, 분업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이냐? 시장을 출현시키고 이 분업에서 기술이 나온다고 애덤 스미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공정에서는 기계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을 쪼개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기술과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윤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이 분업은요, 노동수단, 생산 도구들의 발전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기술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분업에서는 기술의 출현입니다. 기술의. 그러니까 정신의 과학기술 발견, 이것이 역사를 주도하는데 분업에서 기술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이러한 국부론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론은요, 분업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자본가와 플로레타리아 간의 그러한 착취 구조로 봅니다. 자,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요, 분업에서 기술이 출현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윤 행위를 허용하니까 이제 이윤이 쌓여서 자본이 되죠. 이 자본에서 기업이 출현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 자본은요, 기술이 탑재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탑재되어서 이윤이 나오죠. 축적된 이윤, 이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본은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이 자본은요, 기업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일자리를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이 하나의 생산물을 산출해내는 이러한 관계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 자본은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플로레타리아들의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떤 기업이 있다면요, 그 기업을 시작한 경영자가 가져가는 그 이익은 얼마 안 돼요. 1, 2%밖에 안 돼요. 한 98, 99%는요, 전부 원재료 구입과 근로자에게 다 갑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준 그 회사를 가보면 거기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다 가져갈 것이 아니에요. 전부 이 근로자들에게 배분이 돼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본가가 플로레타리아들에 대해서 착취가 발생했고 이것이 계급투쟁이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끝없이 둘이 싸우는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역지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선적인 기능은 이 자본가가 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이것이 우선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존 문제가 여기에서 오히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착취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하나의 필요 악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이 플로레타리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이 노동자들이 생존 문제를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생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가 우리 인간의 욕구를 분석했습니다. 욕구 3단계 설인데요. 맨 먼저 인간은요,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존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가장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이 되면은요,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는 이 욕구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를 추구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욕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실현 욕구가 맨 상위에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구도 또 선을 해가고자 하는 욕구도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이와 같이 욕구는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정신적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게 충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욕구는 그냥 부수적인 욕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생산에 의해서 우리 인간 전체가 규율이 된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인간의 욕구 중에 이 생산, 이 생존 욕구 부분은 충족만 되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는요, 평생 가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일을 아예 안 했어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마르크스의 이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런 걸 하면 좋을 텐데 일을 안 했어요. 그 마음에는 오직 분노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역사를 넓게 보면은 이 역사를 발전시킨 것이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발견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생산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고 분노로만 그 모든 것을 표출시키고 그랬는지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그람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람시도 당시에 그 무솔리니의 이러한 그 파시즘의 세계를 놓고 그것을 자본주의로 생각하고 이런 논리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2 인터내셔널의 그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 도구의 변화가 역사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생산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무엇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도구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 도구는 인간의 정신이 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세계 속에 던져진 정신이 이 도구를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변천은 이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 바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산 도구를 정신이 출현을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사회적 의식은 여기 있죠. 정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이 생산이라는 현실을 보고 새롭게 산출을 해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플로레타리아는 일자리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 3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보다 사회적 의식, 사회적 관계 욕구, 이게 더 상위에 있고요. 이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의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정신적 욕구입니다.
종교적 욕구이고 이 세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면서 인간은 항상 그러한 자아 실현 욕구를 꿈꾸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욕구는 이와 같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지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생산, 물질에서 파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제2 인터내셔널이 실패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람시는 마르크스를 철저하게 이제 맹신을 한 거죠. 그리고 파시즘의 국가 내에서 이 그람시가 그 당시에 이제 피아트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근로자가 거기에 근무를 했죠. 이 안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하나의 모순된 일면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제 이 생산관계의 변화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람시는 새로운 인간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생산, 이 토대, 여기에서 아무리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러한 상부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그람시는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람시의 인간관은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인간관과 이제 새로운 인간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 그람시는 마르크스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인간관은요, 사회관계의 총체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사회관계는 뭐냐면요, 이 생산이 있다면 이 안에 생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산관계, 이게 바로 이제 그 마르크스가 말하는 하나의 생산관계이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 생산관계에 의해서 이제 인간은 규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중 속의 개인이고요, 구체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개인은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는 별다른 능동적인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정해진 이 관계가 고스란히 이 위로 반영이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기계적 인간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산 관계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이 사회적 의식에도 모순으로 작용을 한다. 이 생산 관계에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관계에서 이 모순이 이제 팽배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 위로 이 모순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인간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인간관이에요. 이 하부 구조에 있는 생산 관계가 고스란히 사회적 의식 내로 투영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크로체라는 그 이제 철학자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역사의 능동적 주체이다.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먼저 여기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을 보고 이 인간 정신이 이것을 산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로체의 얘기가 또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람시는 이 두 가지를 절충을 시킵니다. 모두 취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인간은 사회관계의 총체이면서, 말하자면 이 생산관계에서 정해진 이러한 것이 고스란히 위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역사의 능동적 주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이 세계가 또 변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변화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반영을 시킬 때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생활과 행동 유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여기에서의 생산관계의 변화가 고스란히 위로 투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착취 구조로 인해서 혁명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혁명은 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람시는 그러한 요소도 있지만 인간은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화를 시켜나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상부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것은 집단적 행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회 변혁을 위한 집단 의지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부 구조에서 모순되는 사항을 이 안에 고스란히 가지고 올라와서 이곳에서 집단 의지를 형성을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단 의지의 형성입니다. 이 안에서 집단 의지를 형성해서 이 생산관계에 있는 모순을 이 위로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집단 의지를 형성을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의지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집단 의지를 형성해내는 주체가 바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바로 집단 의지를 형성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는요, 여기에서 이 국가는 넓은 의미의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정치 사회와 시민 사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치 사회는 협의의 국가입니다. 이 정치 사회는 강제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요. 시민 사회는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를 한다. 그래서 국가는 동의와 지배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 강제, 지배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구조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적 의식을요, 하나의 이 생산과 별개의 하나의 좀 조직으로 이제 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람시는요, 이 생산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제 수용을 하고요, 이제 그람시가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바로 이 상부구조입니다. 사회적 의식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회적 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이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그람시의 옥중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람시에 의하면 이 조직은요, 능동적인 조직인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반영되어지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와 독립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한계가 여기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회적 의식을 보았을 때 이것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여기서 이 정치사회는 국가이고요. 여기서의 국가는 이제 협의의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뭐 경찰이나 뭐 정치나 이러한 사법기관이나 경찰 이러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있는데요.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교육과 교회와 언론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자를 비교하는데요. 이 정치사회는요, 조직화된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배계급의 도구이고 강제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람시가 바라보는 국가의 개념은 폭력적 집단이에요. 부르주아 계급들을 옹호하는 하나의 위원회로 봅니다. 국민들을 보호한다 이런 기능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조직화된 폭력이다. 부르주아의 모든 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배계급의 도구이고 강제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를 장악만 하면은 이 전체가 이제 나라가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람시에 의해서 보니까 아무리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이 시민사회가 동의를 안 하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라는 조직은 이와 같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결합으로 되어 있더라. 이것을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권을 여기서 잡아도 말하자면 뭐 선거하고 투표하면은 이 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잡을 수 있죠. 그래도 이 시민사회가 동의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민사회는 이런 데 종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독자적인 사회인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동의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를 가리켜서 헤게모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율적 집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인터내셔널이 실패한 이유를 보니까 이
동의에 의해서 작동하는 집단이 아주 강력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다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애국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 교육에서 나왔고, 교회에서 나왔고, 언론에서 나왔고, 이것 전체를 가리켜서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은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이 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집단의 특성은 뭐냐면요, 현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회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한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에게도 아이디어가 생기면 기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삶을 영위하는,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고 성실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에 동의를 하는 세력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이에요. 자기 나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은 사랑하지 않죠. 그런데 현재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나라를 긍정하고, 자신의 역사를 또 존중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교육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각종 문화에서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동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작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작동은 이러한 시민사회에 있는 교육과 교회에서 이 나라에 애국심을 공급하면서 각각 구성원들에게 윤리를 제공하면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동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람시는 이 체제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의를 헤게모니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헤게모니는 이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과 교육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은 이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인 것입니다. 이걸 깨뜨려야 이제 혁명이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에서 문제가 있어도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이걸 가리켜서 그람시는 지배 헤게모니라고 얘기합니다.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 헤게모니를 산출해야 된다. 이 대항 헤게모니를 통해서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뭐냐? 그게 바로 정당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걸 기동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을 통해서 끝없이 이 대항 헤게모니를 산출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을 진지전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했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기 전까지 수행되어지는 전쟁은 진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직 공격 목표는 이 사회를 긍정하는 그 문화를 산출해내는 장소, 말하자면 교육과 교회죠. 여기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지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항 헤게모니를 산출을 해서 이 세계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옥중수고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옥중수고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혁명을 위해서는 집단 의지를 통한 동의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상부구조의 변화는 하부구조만으로는 안 되고, 상부구조 내에서의 능동활동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동의를 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사회 변혁은 집단적 행위에 의한 집단 의지의 형성을 통해서 이 동의를 이제 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당이 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집단 의지를 형성을 해내는 이러한 헤게모니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옥중수고를 보면은요, 맨 앞에 그 1장에 보면은 현대의 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현대의 군주는요, 마키아벨리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의 군주는 마키아벨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정당이 바로 마키아벨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마키아벨리이다. 현대의 군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무엇이냐? 집단 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의 구성원은 누구냐? 그들이 또한 현대의 군주이고 마키아벨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누구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단 의지의 실현체이다. 말하자면 프롤레타 봉기를 향한 투쟁으로 인도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또한 집단 의지를 조직하는 조직가이다. 그러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흉포함이 이 마키아벨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봉건 잔재를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흉포함이 없이는 이러한 통일을 이뤄낼 수가 없다. 이탈리아의 경우에 하나의 통일을 이뤄내는 그러한 교과서적인 것이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 바로 그 군주론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포함, 그러나 이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봉건 잔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고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이러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들은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것입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이 통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은요, 하나의 자신들 세계에서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좌파들의 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정당원 구성원들 하나하나 사이에서 다 현현해야 된다. 다 재현해서 나타나야 된다. 너희가 곧 마키아벨리다. 현대의 군주이다. 정당의 각 당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 선언인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정당 선언이에요. 이거 읽다 보면은요, 여기에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내가 이제 마키아라는 인물로 거듭 태어났다. 이러한 믿음을 줘요, 이 글들이. 저는 이 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최면이 걸리더라고요. 최면을 걸겠더라고요. 이 최면에 빠져 넘어가겠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는 마키아벨리다. 나는 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로 최면을 걸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현대 군주는 집단 의지의 효소들이 함께 모인 최초의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의지의 효소들, 이 집단 의지를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효소들이 뭡니까? 끝없이 자기와 같은 분신을 산출해내는 존재입니다. 효소들이 모인 최초의 세포이다. 세포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세포예요. 하나하나가 효소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마키아벨리예요. 하나하나가 이제 집단 의지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예요. 이렇게 해서 최면을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리고 마키아벨리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체계의 옥중수고가. 그러니까 옥중수고 1장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그냥 무심결에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깊이 있게 보면은 바로 이 최면을 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마키아벨리가 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이 정당 선언이에요. 정당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이 마키아벨리예요. 이와 같은 집단 의지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해야 돼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대항 헤게모니의 산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에는
반동적 정당이 있고 사회변혁적 정당이 있는데, 이 사회변혁적 정당이 바른 정당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선전과 교육이다. 대항 헤게모니를 통해서 민중적 집단 의지를 수립하는 그러한 교육 주체이다. 정당은 그러한 교육 주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대항 헤게모니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열심히 마르크스주의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 헤게모니는요, 이제 이렇게 보통 추정이 돼요.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평등 사상입니다. 사상과 경제와 성, 이런 면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대항 헤게모니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종교입니다. 이 세계 속에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지배계급 헤게모니, 일반 헤게모니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반 헤게모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의, 그것은 뭐냐? 재능에 따라 인간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상을 평균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프롤레타리아가 돼버리면 누가 기업을 합니까? 이것은 기술을 발견을 했으면 그걸 사업화해야죠. 이와 같이 경제에 있어서도 평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성 보세요. 남자 여자가 왜 평등입니까? 하나는 남자로 지었고 하나는 여자로 지었는데 이 둘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재능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대항 헤게모니는 평등 사상입니다. 또 저들의 대항 헤게모니는 노동 가치설입니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의 가치는요, 자본 플러스 기술 플러스 노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 노동 가치설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나오려면 거기에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자본은 기업인 것이고요. 여기서는 일자리가 나와요. 이걸 다 노동 가치설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과학으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했고, 또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고, 이 관계가 잘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하나의 필요 악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저들의 대항 헤게모니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 헤게모니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 동의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지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동전과 진지전이 있는데, 기동전은 최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지전은 최종 행위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인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르주아 헤게모니, 아까 얘기했죠? 지배계급 헤게모니, 대항 헤게모니가 있는데, 국가기구 배후에는 시민사회의 견고한 구조가 헤게모니 형태로 존재한다. 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성실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지금 있는 사회 구조를 인정하고 이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취업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전은 이러한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사회의 모순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 헤게모니의 창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지전이 수행되는 장소는 어디냐? 교육 제도, 교육 언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격하고요, 교육을 공격하는 것은 대항 헤게모니의 산출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이것도 이제 이 이론 안에 다 있는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죠. 해서 이 세계가 이제 문화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그 장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지전이 수행되어야 된다. 대중들의 의식과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직접적인 헤게모니 기구들이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좌파들의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해서 이 공격 대상이고 여기에 온통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헤게모니를 방어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 대항 헤게모니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논증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바로 이 교육제도와 교회와 언론 가운데서 이 일반 헤게모니,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견고히 교육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나라사랑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사랑 사역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공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좌파들의 공격 무기가 이 사회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고요. 이 생산 토대와 관련해서는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요즘은 이제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으로 이 생산 토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투쟁의 이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의 투쟁 방향은 여기 생산 토대를 지키고자 하는, 말하자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방어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연금 사회주의를 우리나라에서 막아내야 돼요. 이런 것이 이 토대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 사회를 지키는 활동으로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서 교육을 바로잡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방어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나라사랑 행위의 중요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네오 막시즘, 문화 막시즘의 하나의 창시자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르쿠제를 네오 막시즘에서 중요한 인물로 보는데, 사실은 이 그람시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우리의 이 시민사회의 이 활동들이 이제 규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